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민영 대변인, 박성민 최고위원. 제가 이제 방송으로 두 분 이제 많이 봤는데 사실 제가 팬이거든요. 가장 우리나라 주목받는 그 샛별 청년 정치인으로 앞으로 이제 크게 대성할 그런 분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봐서 반갑고요. 열띤 토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고 앞으로 탄핵 심판에 모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낸 건 헌정사상 이제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국회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 계엄 해제 요구 저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 좀 들어보고 거기에 탄핵 심판에는 또 어떤 영향도 주게 될지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의 주요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에 이 군 병력을 보낸 목적을 사실은 점검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영상도 보셨고 선관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경고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계엄군들이 선관위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고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고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은 국회에 경고성 계엄을 했다라는 말과 비슷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선관위 직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던 만큼 네. 그리고 실제로 당직자들이 휴대폰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은 저는 계엄군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경고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적 없다. 그리고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그 쪽지 이런 부분들도 다 거짓말이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만 했을 뿐이다. 네, 했을 그렇죠.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사실상 떠넘긴 거죠. 그리고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일단 최상목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이시죠. 장관이 받았던 그 쪽지는 국회에서 분명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수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여러 명들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김용현 전 장관은 공소장에서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지시가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다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서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진술이 솔직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방어적으로 사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는 좀 쟁점을 정리하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재 4가지 정도로 쟁점을 추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한 거, 그리고 선포한 점,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이 포고령을 작성하게 했다. 세 번째가 이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하려고 했다. 네 번째가 선관위 무장군인을 들였다. 이제 이런 쟁점들이라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쪽지 얘기가 아마 포고령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 봉쇄 측면과 이제 선관위 군 파견의 정당성을 또 이제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와 같은 여러 쟁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에서 호소할 수 있는 이 쟁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의 불가피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입법 권력에 의해서 행정 권력이 사실상 무력화가 됐다. 행정부가 마비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 국무위원들 29차례나 검사들을 포함해서 탄핵을 시켰다거나 이제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행정부가 작동할 수 없게 했다라는
수사라거나 그리고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정부를 압박했다. 이제 이런 사안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이 준 전시 상황, 즉 이제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도 사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헌법상의 권력, 권한으로 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가 그렇다면 이 방법이 적절했느냐,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고 했더라도 이 비상계엄을 통한 문제 해결이 과연 옳았느냐, 네. 이제 이 부분을 증명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아까 이 박성민 최고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군을 들이고 선관위를 털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적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점을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이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소유가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내란에 준하는, 그러니까 한 마을 단위에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사실 지금 4가지로 절차를 좁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 국회,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 위원들이 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탄핵소추의 적극적인 당사자는 국회라고 또 이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는 내란죄를 포함시켰다가 또 이번에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이 내란죄를 배제하고 4가지로 쟁점을 좁혔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무리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또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과연 이 헌법재판소가 이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들과 이 권유를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란죄를 배제한 것이 절차적으로 옳았는가? 그리고 이게 주석 헌법재판소법 상 이 소의 일부를 배제하거나 취소했을 때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 명문화된 규정에 어긋나진 않는가, 이제 이런 지점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대통령이 모습을 보였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고 또 또박또박 그 변론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헌재에 직접 출석한 이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실 일전에 변호인단들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을 직접 변론을 뭐 회피할 이유가 없다,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관성 측면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급박하게 좀 결정이 됐다라는 또 이제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전 상황의 특수성을 좀 봐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내란죄 관련 형사 재판과 이 탄핵 심판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체포 이제 구속영장 까지 발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사평 남짓한 독방에서 이 헌법재판 이 심리를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전 하거든요. 구속 상태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속이 된 상태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좀 이렇게 급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다르게 또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박탈함에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이 국민적인 어떤 감정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쟁점에서 여러 자신들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어필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구속적 부심과 이제 보석 신청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이제 실패가 됐고, 하지만 강제 구인 재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지금 열어둔 상황이에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 시도가 이제 불법이고 공수처 수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대통령의 대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저는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기도 했지만 지금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처음에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이제 논점을 가지고 비판을 했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했고 체포 적부심까지 했는데 번번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기각을 당한 채로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계속 부정하는 형태로 지금 모든 이 수사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한 것도 결국에는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응하고 탄핵 심판에 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변론을 하기 위해 나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변론을 하기 위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기존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수립되었던 그런 증인들과 진술들과 굉장히 배치되는 발언을 하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론장을 본인이 나서서 어떤 반성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투쟁의 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무효다 이 주장을 계속 해나가는 명목으로 수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공수처 대처는 어떻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수처의 대처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공수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사실 구속까지 된 마당에 대통령이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책부적부심도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 불응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검찰로의 어떤 조기 이첩이 필요한 단계이지 않나라는 고민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강제 구인을 한다라고 해도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해도 대통령은 이미 프레임을 잡았어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무효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떤 귀한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조기 이첩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이도저도 지금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에 조기 이첩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열어두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대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대처,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진작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애초에 수사권 관할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구심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명백한 명문화된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로 재이첩을 하고 이것을 경찰로 이첩을 하고 검찰이 다시 받아서 기소를 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당하게 수사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 법원에서 결정한 이 절차 사항의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부의 결정은 그 판사의 결정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했느냐라는 또 호소를 할 권리가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묵비권 역시 이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방어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을 모조리 묵살하고 서부지법에 3차례나 영장을 발부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55 경비사단의 이 공문서까지 관인을 위조했다라는 이제 주장까지 펼쳐지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론의 그 지지를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집행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뭔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공수처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아니 이럴 거면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냥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면 되지 않느냐. 만약 그랬다고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가 아니 절차를 지켜줬는데 왜 아직도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명분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집착을 함으로써 이제 현재 상황을 몰고 온 것은 전적으로 공수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또 기소는 검찰이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듯이 공수처에서 가져온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묻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그럼 지금까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느냐.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에서 법조계에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공수처라는 기관 개인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검찰로 이 사건을 보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무효다, 무리한 수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왔느냐. 대통령이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이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뭐 여러 기관들에서 계속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하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는 출석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검찰도 공수처를 입첩을 해주고 경찰도 입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죠. 그랬더니 또 공수처에는 또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 날아오는 서류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는 껌껌이 그냥 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의 청구에서 영장이 나온 게 아니라 중앙지법의 청구에서 영장이 나왔다면 오히려 그때는 아니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이 서부지법 관할인데 왜 이곳에 신청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포적부심을 결과적으로는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으면 대통령 측의 주장이 기각을 당한 겁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건데 왜 자꾸 피의자가 법원을 고르고 이 수사의 방식을 고르고 수사의 기관을 고르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지금 이 모든 것은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법치를 세워가는 과정에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켜가는 과정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문제적인 행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짧게만 반박을 예, 드리자면요. 짧게.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계속 중시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명분 그 이상으로 이 실리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것은 그 수사기관의 실력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사안이 클수록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개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는 단순히 사법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지점에서 공수처가 고려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이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지지층에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부 중도층까지 호응하는 걸로 봐서는 공수처 역시 절차상의 미비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여론전만 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출석해서 차라리 묵비권을 미리 이제 행사를 하겠다. 체포 전에. 그랬다면 체포될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체포 영장 왜 발부됐습니까? 3번 이상 이 출석 거부를 했으니까 발부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명분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수 정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게 법치주의고 법과 원칙인데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자꾸만 네. 문제를 삼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명분이냐 법과 원칙이냐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다음 이슈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여파가 정치권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은 추가 공격 위험 소지가 있다면서 이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배우서를 이제 야당이 이제 갖고 흘렸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경찰 부실에 이제 대응에 또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이런 폭력 사태가 이제 앞으로 재발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지 이번 폭력 사태 역시 좀 공방이 뜨거울 것 같고 좀 길게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해온 것. 그러니까 지금 발부되는 영장도 무효다, 판사는 징계해야 된다, 이 수사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이 서부지법 점거 사태, 그러니까 난입 사태가 언제 발생했느냐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을 향해서 집행됐던 법 집행 절차가 완전히 이거는 불법이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자발적인 행동이겠느냐? 물론 자발적인 행동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갖게 된 데까지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일어나기까지는 결국에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장외에서 했던 여론전들 예를 들면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애국 시민이라고 칭하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굉장히 자극했던 점이라던가 법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쌓인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여당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 이 월담을 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현행범으로 이 연행이 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강남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분들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한테 훈방 조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결국 이들의 행동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단 뭐 당연히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있어야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일단 정치권에서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줘야만이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재발하지 않게 하는 그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이번 그 폭력 사태가 잘못됐다는 데에는 뭐 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예. 네, 두 분 다 이제 MZ 세대신데 이번에 그 20, 30대가 절반에 해당하는 네. 이 폭력 사태에 가담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폭력 법원에 대한 이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 그 자체로도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인데 네. 거기에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였다라고 하면 일단 이게 보수 집회에서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았다라는 것 자체가 또 신기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저희가 문명화된 교육을 받고 이 법치에 대해서 이제 준법 정신을 또 갖고 자랐던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전방에 나섰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책임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책임 공방을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저희가 사법적인 부당성을 호소한 국민의힘보다는 이 사법이 불공정하다라는 암시를 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상식 의원은 뭐 공조본과 내통한다라는 또 의혹이 있었고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자기 네.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측 헌법소추위원들한테 어떤 권유를 받아서 내란죄를 배제했다라고 한다든지 뭐 장갑차를 동원하라고 얘기하고 총알을 맞아서로 체포를 하라고 얘기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주장들이 더 그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슨 내란 선동을 했다, 뭐 자극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양당 모두 다 지금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적법 절차 원칙이 중요하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을 고려해서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구속영장 발부조차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600자 가까이 사유를 적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피의자가 15자만으로 일축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목적성에 맞아야 그 법의 이념에 맞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지나치게 기계적인 집행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할 알겠습니다.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당이 모두 이제 과열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뭐 기각 사유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유를 쓴 그 글자,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면서 혹은 기각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각할 때 더 사유를 잘 써야죠. 왜 기각이 되었는지. 근데 발부된 시점 같은 경우에는 발부됐다라는 그 이유에는 사실 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러이런 점에서 범죄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든지 이런 식의 판사의 판단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굉장한 시비거리로 전 삼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구속의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여당의 책임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 네. 왜 그랬냐면 사실은 첫 번째로는 정당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관저 앞으로 의원들이 몰려갔죠.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백골단 기자회견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라는 공간을 내어주면서 허용의 범위로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말로는 어떤 폭력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폭도라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시위대만의 이것이 책임이냐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위대를 두둔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사실
모든 원인은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방향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추돌 사고에도 쌍방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점을 한쪽 편만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네. 문제 해결에는 요원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백골단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전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의 그 기자회견 주선을 했지만 그 즉시 지지자들이 먼저 우린 저런 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권력에 대항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항의를 해서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라는 이런 총극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대의 다수가 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히려 기각했기 때문에 더 길 수밖에 없고 발부를 하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 체포 적부심은 왜 기각시키면서 열자도 안 적고 사유가 없다라고만 일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다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법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사법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판결을 내는지 그 이상으로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저는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하나하나 건건이 다 이제 반박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좀 들어봤던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는 대신에 제가 이제 끊었으니까 박민영 대변인부터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내란 혐의 특검법 수정안이 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공이 다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2월 2일까지 공포하느냐 아니면 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거는 좀 한 1분 정도씩 짧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민주당이 실기한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20일 이내에는 그 기소를 해야 되고요. 네. 이미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이 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급장교라도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저희가 100여 명 넘는 수사인원을 검찰들까지 동원해서 특검을 통해 하급장교를 수사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왜 실기가 됐느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외환죄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가면서 이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환죄라는 것이 군사 공무상의 비밀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망국적인 법을 가져와서 정말 특검이라는 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이 보완적인 정책들까지도 다 정쟁의 수단화하는 이 방식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하락세를 걷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부권을 다시 행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내란 특검법이 사실은 이제 많은 수정의 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위헌적인 요소다, 독소 조항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원안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고 네. 심지어 이 제3자 특검을 냈을 때, 추천 특검을 냈을 때 그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시죠. 네. 이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많이 제거됐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조항들까지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내란 특검에 대해서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헌정사에 정말 유례 없는 일인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계 혐의를 진상규명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머뭇거리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계엄군을 보내서 그 현장에 계셨던 분도 있고 그것을 직접 보셨잖아요. 여야 할 것 없는 문제입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책무는 여야 따질 것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저는 결과. 일단 지금 재의결까지 간다면? 저는 그래도 이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뺐다라고 이 심지어 이 여당 측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탈표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젊은 그 청년 정치인, 청년 맞수를 통해서 MZ세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느낀 점은 역시 젊은 분들은 말이 빠르다. 연말 연시에 있었던 정치 사안들을 모두 압축해서 정리해서 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